여러분께서는 1930년대 우리 한반도에도 골드러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함경북도로부터 경상남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토 전역에서 금이 출토됐고 어느 날 갑자기 돈벼락을 맞는 황금 부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금을 찾아 나섰고 이런 세태가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당시 사람들은 미칠 광자를 써서 황금광 시대, 즉 황금의 미친 시대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했죠. 과연 우리 땅에는 황금이 얼마나 묻혀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금을 찾아 나섰던 걸까요? 1934년 강원도 정선의 한 야산에서 석회동굴이 발견됐다. 거대한 종유석과 석회광장을 품은 화암굴. 이것은 한반도의 유구한 역사를 증명하는 대발견이었다. 그러나 당시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의 관심은 석회굴이 아닌 다른 것에 있었다. 석회굴은 금광의 광부들이 갱도를 파다 발견한 것으로 1922년부터 45년까지 이곳 광산에서는 연간 30여 킬로그램의 금이 나왔다. 금 진짜 금 있어요? 반짝반짝 보이는 게 저게 금인가 보다. 여기서 캤는 금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금값이 이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옛날에 금강이 있었다는 사실이 참 신기하고. 화암동굴의 광산은 이미 오래전 문을 닫았다. 그렇다면 남한에는 현재 금광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1970년대까지 금을 캐했다는 충청남도 청양의 구봉광산. 이곳에는 식민지 시절부터 금광석을 부수고 재련하던 시설이 잡초들 속에 몸을 숨기고 있다. 이곳에서 태어나 30년 가까이 구봉광산에서 일했다는 박노인은 그의 어릴 적 일제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금을 캐던 풍경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 자리는 여기서 광석이 오면 여기서 도강을 했지. 독을 빻아서 여기서. 그렇게 여기가 제일 중요했지. 여기서 금 훔쳐갖고 나오나 몸뚱이보다 조사하고 있지. 여기가. 언제요? 원작 때 금정 광사할 적에. 이게 가봐는 거 첫 번이 완음들이 낳기 전에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여기 광산은 강한도 사람들이 와서 여기를 금줄을 찾았다고. 구봉광산의 금맥을 찾은 건 조선인이지만 일본 기업이 대대적으로 개발해 한 달에 60여 킬로그램씩 황금을 캐냈다. 그러나 이제는 콘크리트로 광구를 막아버린 구봉광산. 옛 대형 광산의 면모를 확인할 길은 없는 것인가? 해방 이후 역시 구봉광산에서 30여 년을 일했던 이물수 씨. 임씨의 집 창고에는 그가 쓰던 광산 장비들이 남아있다. 금을 채굴 해갖고 보여주세요. 이게 금을 잃던 거 이렇게 이제 빻아갖고 그 도광기라는 게 있거든. 빻아갖고 여기서 이렇게 금을 잃어. 그래갖고 이제 1차적으로 이제 한 70%나 65% 되는 금을 이제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그 기구라는 것은 이제 이런 금을 녹이는 도가지 뭐 이런 것이 있었고. 금광석을 녹여 순금을 뽑아내던 이 도구들은 해방 이전부터 쓰이던 것들이다. 금을 넣어갖고 금 캐는 일에 미련이 많은 임 씨는 오래된 금광 기록들을 보관하고 있다. 광산 서류로 해볼까, 이거 일제 시대 건데요. 일제 시대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그 남한에 있는 광산의 실적 이런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구봉광산에 대한 것도 기록이 사실 있어요. 1938년부터 42년까지 황금 생산량이 기록된 광산들. 식민지 시절에는 구봉광산 외에도 수많은 광산들이 있었다. 193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는 대대적인 금광 개발이 시작됐다. 지하 수백 미터 파들어가는 광산뿐 아니라 동네 뒷산이나 하천에서 사금 캐는 일도 성행했다. 1929년의 대공황으로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 칠 때였지만 식민지 조선은 이만한 활황이 없었다. 당시 신문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금광의 탄생과 뜨거운 골드러시를 다루었다. 일부 언론에서는 당시 유행했던 찰리 채플린의 영화를 빗대 황금에 미친 시대, 즉 황금광 시대라 부르기도 했다. 모든 광시대를 지나 이제는 황금광 시대가 왔다. 너도 나도 금광 하며 이욕의 귀가 밝고 조선 어디도 그만 나는 곳이 없다 하니 금땅 위에 사는 우리는 왜 이다지 구차한가. 조선 땅에서 금맥으로 판단된 지역은 사정없이 파헤쳐졌다. 충청북도에서 가장 큰 금광이 있었다고 알려진 금왕리. 멀쩡한 주택들 사이로 마치 폭격을 맞은 듯 땅이 푹 꺼졌다. 이 일대가 모두 일제시대 금광이었는데 그때 파놓은 갱도가 무너진 것이다. 이게 다 광산 피해 옛날 해먹은 것들.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지금 한 2년 가까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한 광산을 하다 보니까 나무를 이게 받치거든요. 그냥 물이 빠졌다가 차에다가 나무가 썩는 바람에 여기 광산 지나가는 항도가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80년 전 이 땅에는 금광이 얼마나 많았던 것일까. 한 금광 연구가가 소장한 당시의 기록을 찾아보았다. 1943년 조선 총독부에서 조선 내 모든 광구를 조사한 문헌이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요 윗줄에는 보면은 행정 주소, 그리고 밑에는 광우권 번호, 허가 날짜, 광산 이름, 광종, 면적, 광우권자, 광우권자의 주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북한을 합친 모습들이죠. 등록 광구는 금이 약 2만 개 정도 되어 있지만 개발했던 역사가 있는 광구는 약 3천여 개 정도 보면은 되겠습니다. 또 다른 기록에서는 금광이 한반도 남단에서부터 북단까지 골고루 퍼져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반도에서는 왜 이렇게 금이 많이 나온 것일까? 네. 아유, 반갑습니다. 얘기한 노다지로 나오는 금광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기 노랗게 보이는 것들이 바로 다 노다지로 나온. 고려대학교 최선규 교수가 수집한 금광석에는 황금이 눈으로 확인될 만큼 또렷하다. 이런 양질의 금광석 표본은 충청도, 강원도뿐 아니라 전국에서 고루 수집되고 있다. 아까 가짜 금과 진짜 금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러한 층이 되겠습니다. 금광 개발은 이러한 금광석을 찾아내는 작업이다. 한반도의 금광이 양질이었던 건 지질학적 특성에서 기인한다. 우리나라는 중생대 초기에 그 남중국과 북중국판이라고 하는 판이 부닥치게 돼가지고 그 부닥치는 과정에서 이제 마그마가 발생이 되고 그러한 연장에 해당되는 부분이 충청도나 평안도에 이르는 지역들이 이러한 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반도 전역에서 고루 금광이 개발됐지만 특히 대규모 광구들이 집중된 곳은 이북의 평안도 일대와 이남의 충청도 지역이었다. 그 중에서도 평안북도의 운산 금광은 동양에서 가장 큰 규모였다.
운산 금광은 1896년 대한제국의 허가를 받아 미국인 사업가가 개발했다. 1910년경 한반도 전체 금 생산액이 600만 원, 지금 시세로 420억 원 가량이었는데 이 중에 절반이 운산 금광에서 나왔다. 한반도 전체 생산량도 극동 지역에서는 상당한 수준이었다. 25、6トンから30トンの金をですね、毎年そう要するに出してたわけですから、これは大変な産出量で、台湾なんかはぐっと少なくなりますね。そういう面では朝鮮の産金の量っていうのはすごいものだったと思いますね。 당시에 조선은 농업 국가였다.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금을 찾는 것은 요행이나 바라는 행태로 전시됐다. 그러나 전국토에서 크고 작은 금맥들이 발견되면서 자발적으로 금을 찾아 나서는 이들이 많아졌다. 이름하여 식민지 조선의 골드러시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금광업자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져 갔다. 예전에는 금전꾼이라 하면 미친놈으로 알았으나 지금은 금광 아니하는 사람을 미친놈으로 부르리 만치 되었다. 조선의 부자는 전통적으로 벼슬 부자이거나 땅 부자였습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골드러시가 시작되면서 황금으로 벼락 부자가 된 이른바 자수성가형 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평범한 집안 출신에 배움도 그리 많지 않았지만 하루아침에 전국적으로 네로라 하는 부자가 된 황금왕들. 자,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황금왕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황금광 시대의 조선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을까? 황금을 통해 어떤 꿈을 꾸었을까? 취재팀은 일본에서 한국학을 가르치는 한 교수를 통해 오래된 드라마 한 편을 볼 수 있었다. 1943년에 제작된 일본 영화 대단한 금광이다. 드라마의 배경은 식민지 조선. 일본 배우들이 연기한 조선인 주인공은 양반집에서 독립한 노비 가족이다. 맨몸으로 나온 노비 가족은 마땅히 먹고 살 것이 없어 떠돌이 생활을 하는데 이 와중에 아내는 병사하고 아들은 부잣집에 양자로 들어간다. 그러다 강가에서 사금을 발견하면서 이들의 운명은 하루아침에 달라진다. 朝鮮半島に渡った日本人の立場からすれば、それまで朝鮮の川が洗濯場所として機能していたのが、いつの間にか砂金の採取所に変わっていくことが大きな驚きであったというふうに映画の中に現れています。 주인공 남자는 사람들을 이끌고 사금 채취를 시작한다. 처음에는 일일이 흙을 져나르지만 강가에는 곧 대규모 사금 시설이 들어선다. 평범한 동네 하천과 농토가 금광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노비 출신의 주인공 가족은 지역의 유지이자 자본가로 변신했다. 당시 사회에서는 이루기 힘든 신분 상승이었다. 貧しい人が何らかのきっかけを得て成功していく姿、何らかの努力をして、貧しくて地位も何もない人たちが成功していく姿に共感を持って見ることができただろうと思います。 그런데 헐벗은 노비 가족이 자본가로 출세하는 드라마 같은 일이 현실에서도 가능했을까? 1934년 한 대중 잡지에는 조선의 재력가들 명단이 실렸다. 지금 시세로 210억 원의 재산가 민 씨를 비롯해 70억 원대의 재산가가 10여 명에 이른다. 특이한 것은 이들의 배경. 지주와 벼슬 집안 틈에 유일하게 한 사람
최창학만이 광업가다. 금광개발로 부자가 된 이야기는 당시 언론의 단골 소재였다. 한 달에도 몇 명씩 황금으로 신분 상승을 이룬 이들이 소개되곤 했는데 그중에 가장 독보적인 이가 최창학이다. (1891년) 최창학은 평안북도 구성군의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다. 평안북도는 1896년에 운산 금광이 개발되면서 일찍부터 금광에 눈을 뜬 지역이었다. 최창학이 10살을 갓 넘긴 시기부터 금광을 따라다니기 시작해 나이 30이 넘도록 금광판과 노름판을 전전한 것으로 알려진다. 세상은 여전히 금광꾼을 전시할 때다. 10년대 후반부터 20년대까지는 사실은 이 금광업에서 일종의 약간 침체기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자본들은 철수했지만서도 조선인들이 예전부터 이제 광부 노릇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때도 역시 이제 광산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1920년경 최창학은 다른 사람들이 포기한 평안북도 조악동의 폐광에 정착한다. 시작은 100여 명이 넘는 동료들과 함께였지만 3년이 지나도록 금이 나오지 않자 나중에는 최창학이 홀로 남았다. 그러던 중 1923년의 어느 날 최창학의 손끝에 묵직한 느낌이 전해진다. 금맥을 찾아낸 것이다. 최창학의 성공은 식민지 조선인의 황금 열풍을 예고하는 일대 사건이었다. 운산 광산도 있었고 대유동 광산도 있었고, 근데 그것은 외국인 특허 광산이고 조선인 광산이라는 건 별로 볼만한 게 없었는데 최창학이 삼성 광산을 이제 발견하고 나서는 일대 이 광산 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삼성 광산에서 생산된 금이 한 해 700만 원, 오늘날에 500억 원어치에 달한다. 이전에 전국 생산량에 맞먹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황금왕 최창학의 탄생 이후 그의 성공 과정은 물론 일거수일투족이 신문지상에 오르내렸다. 조악동의 투전꾼에서 전국적인 유명인사로 성장한 최창학은 자신의 부를 마음껏 과시했다. 당시 황실 일가가 타던 고급 승용차를 2대나 소유했고 경성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저택, 죽첨장을 지어 당대 세력가들과 친분을 나누었다. 최창학은 후에 이 저택을 상해 임시정부 인사로 귀국한 김구에게 헌정하는데 몇 년 뒤 이곳에서 김구가 암살된다. 때문에 우리의 기억에는 김구의 흔적이 더욱 선명하지만 당시 식민지 조선인들에게는 최창학의 인생이 화두였다. 다른 부자들은 뭐 집안에서 상속받은 재산이 있었다든지 뭐 이런 것으로서 부자가 됐기 때문에 동질감, 그 당시 서민들에게 동질감 같은 걸 못 느꼈었는데 최창학 같은 경우에는 30대까지는 그냥 그 백수처럼 이렇게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생을 걸고 금광에다 인생을 걸고 금을 찾아서 부자가 되었고, 또 그것이 시대적인 아이콘이 금광이라고 하는 게 시대적인 아이콘이 되다 보니까 최창학이 대중의 우상처럼 떠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창학의 성공 과정이 놀라운 것은 그에게 마땅한 자본이나 기술이 없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생산되는 금의 90%, 한 해 1.5톤 정도를 생산하는 은산광산. 이곳은 1995년에 처음 금광 탐사를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채굴하기까지 7년이 걸렸다. 예, 여기 보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5레벨 지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맥폭이 한 30에서 1.5m, 품위는 한 15g에서 톤당 한 20g 되는 아주 우리 현장에 어떻게 생각하면 좀 그 중간치 품위가 되겠습니다. 첨단 과학과 함께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어도 쉽지 않은 것이 현대의 광업이다. 그런데 193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는 최창학처럼 맨손으로 황금을 캐는 이들이 줄을 이었다. 어떻게 이 넓은 산에서 그렇게 쉽게 또 노도에서 매를 찾아가지고 들어갔을까? 지금은 과학에 많이 의존했는데 옛날에 그 당시에는 아이가 뭐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을 찾아다녔으니까 그러니까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식민지 조선의 황금은 우리 시대의 복권이나 다름없었다. 아니, 복권보다는 기적에 가까웠다. 1924년 최창학의 삼성금광에는 제2의 기적을 꿈꾸는 자들이 줄을 이었다. 그중에는 동아일보 지국장 출신의 방응모도 있었다. 당시 신문지국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지역 기자 역할을 겸하고 있었던 지위였기 때문에 일종의 하나의 지식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기 전 재산을 쏟아붓고 마을 사람들한테 빚을 내고 자기가 금광을 찾지 못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전 마을이 파산할 정도의 상태로 이를 정도로 노력을 한 끝에 3년 만에 당시 한국에 손꼽히는 금광을 찾게 되죠. 교동금광이라고 하는 금광을 찾게 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금맥 찾기. 여기에 성공한 방응모는 단숨에 유명인사로 떠오른다. 그리고 벼슬과는 거리가 멀었던 신문지국장에서 최고 상류층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신분 상승을 이루어낸다. 방응모는 그의 고향 평안북도 정주군에 최고 양반의 상징인 99칸 저택을 짓고 경성에서는 재정난을 겪고 있던 한 언론사를 인수한다. 이때 방응모의 재산으로 기사회생한 언론사가 지금의 조선일보다. 황금왕이라 불렸던 이들은 짧게는 2년, 길게는 20년간의 금광 출사 끝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군 재산이 오늘날의 가치로 수천억이 넘었다고 하니 가히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죠. 이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가난과 사업의 실패로 벼랑 끝까지 내몰린 처지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황금을 찾는 것 외에는 먹고 살 방도가 달리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극도의 가난은 식민지 조선에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또 그 이후에도 가난과 굶주림은 끈질기게 우리 민족의 숨통을 조여왔죠. 그런데 왜 1930년대였을까요? 나라의 주권마저 빼앗겼던 그때 왜 갑자기 조선에서는 황금이 쏟아져 나왔던 걸까요? 세계적으로 존재가 드문 황금관에서부터 귀족들의 우아한 장식에 이르기까지 한민족에게는 뛰어난 황금 문화가 있었다. 그러나 이 황금은 권력자의 상징일 뿐 누구나 자유롭게 취할 수 있는 재산은 아니었다. 더구나 조선 왕조에 들어서는 금의 생산이 엄격하게 통제됐다. 그 배경은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데 중국 명과의 조공 문제로 마찰을 빚으면서 금과 은을 숨기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조선 기본적으로 경제 개발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려고 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개발을 해서 조선이 부유해지면 그 명이나 청나라에서 그 조공을 올려달라고 할 우려가 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나라가 나라가 부유해지면 외침의 위험도 늘어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경제 개발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조선의 기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식민지 조선에서는 어떻게 골드러시의 물꼬가 트이게 됐을까? 그 시작은 운산 광산이었다. 1896년부터 개발돼 그 면적이 352제곱킬로미터에 달했던 운산 광산. 운산은 거대한 규모만큼이나 고용 효과도 컸다. 금광에 적을 든 광부만 만여 명에 달했고
목재소와 공업소, 학교, 점포들이 들어서 운사는 하나의 도시를 창조했다. 일본은 황금 수탈의 목적을 숨기고 제련소, 항구와 같은 시설을 지어 금광업을 더욱 활성화시켰다. 금광산이 늘어갈수록 산업의 효과는 더욱 커졌다. 최저생계에 머물던 농민들이 광산으로 유입되고 황금왕을 꿈꾸는 이들이 너도나도 금맥 찾기에 뛰어들면서 광산도 점점 늘어갔다. 국부의 80%를 농업에 의존하던 조선에서 황금왕이라는 이름의 자본가가 생겨났을 뿐 아니라 근대적인 의미의 노동이 시작된 것이다. 금광업은 철도 산업과 함께 식민지 조선의 재정을 떠받드는 효자 산업이었다. 금맥 있는 곳의 산과 들은 남김없이 파헤쳐졌고 금광 있는 곳엔 사람이 모이고 돈이 돌았다. 복세 더미가 이 부분까지 약 한 1km 정도 내려와서 이렇게 쭉 지금 보시면 전체가 다 이렇게 그 복세 덩어리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그럼으로써 이 지역이 얼마만큼 크게 금방화 시설, 즉 정년 시설들이 있었는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입장면 전체 인구가 10,000명도 안 되는데 그 지도 내용에 봐보시면 그 입장면을 중심으로 해서 직산 지역을 해가지고요. 연 인원, 그 체금 인원이죠. 금 광산의 광부분들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1900년대 사실 그 엄청나게 이 지역에 금이 많이 출토가 되었었고 또 그런 그 산금을 가지고 지역 경제라든가 또는 이제 그 많은 그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것이 활용이 되었던 사례들을 우리는 역사 기록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황금 열풍에 불을 지핀 요인은 또 있었다. 1931년에 한반도는 유례없는 풍년을 맞는데 시장에 쌀이 넘쳐 가격이 끝도 없이 폭락한 것이다. 이른바 풍년공황이다. 당시 세계 경제는 대공황에 빠져 대량 실업 사태와 불황이 연쇄작용을 일으킬 때였다. 그러나 전근대적 농업사회였던 조선에서는 수많은 노동자를 실업으로 내몬 세계공황보다 풍년공황의 타격이 더 컸다. 풍년으로 600만 석을 거둬들였으나 팔 곳이 없다. 풍년의 배가 고프니 말세가 가까울 징거로구나. 식민지 시대의 대표적 작가 김유정. 사실주의 짙은 그의 소설에서는 금광이 얽힌 서민의 애환이 자주 다루어졌다. 특히 소설 금 따는 콩밭에서는 농민들이 황금을 찾아 떠나거나 아예 농토를 갈아엎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런 두 구석에 엎드려서 콩이나 파봤자 남는 게 죄다 빚이요, 빚. 영월 쪽에 노다지가 지천으로 벌어졌다기에 시제는 금점이 판을 잡았대. 그래, 내 결심하고 떠나네. 일제의 폭압적인 신민정책과 풍년공황으로 숨 돌릴 곳 없던 농민들에게는 획기적인 탈출구가 필요했다. 절망에 빠진 식민지 국민. 이들을 유혹한 것이 바로 최창학, 방의모가 이룬 것과 같은 황금의 신화다. 우리도 금맥을 한번 잡아보자 이거지. 금도 금이지만 애써 키운 콩을 어쩌고 내가 가는가? 자네가 왜 가는가? 금 캐려면 내가 가야지. 내가 와야지. 할 거면 자네 따라 내가 가야지. 자네가 어디로 와? 예. 예? 예 어디? 콩밭. 콩밭? 조상 대대로 땅과 몸이 하나라고 믿었던 조선 민중이 그 땅을 갈아엎는다. 이것은 과연 소설에 불과한 이야기였을까? 남한의 대표적인 평야지대 김제. 식민지 조선의 황금 열풍은 이곳에서도 기승을 부렸다. 소설의 한 장면처럼 농토를 다 파헤친 것이다. 논이고 마시고 전부 다 금을 캤어요. 이런 논에서도? 그렇죠. 일본 사람들 캐고 남은 놈은 또 이제 강복 후에 우리나라 사람들 캐고 해가지고 어디 땅은 금 안 캔 데가 하나도 없어요.
때부터 전부 다 이 바닥에 금이 깔려 있어가지고 이제 그 남지기는 전부 다 안 캐놓으면 한국 사람들 캐고 그랬어요. 그러나 굶주림에 내몰린 농민들도 골드러시의 주역은 아니었다. 식민지 조선의 황금 열풍을 조종한 진짜 주역은 일본이었다. 일본에게는 당시 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조선 땅이 그들에게 현금 인출기 역할을 한 것이다. 当時、日中戦争という中国と日本が非常に大規模な戦争をやってたわけですけれども、その戦争のためにはどうしても大量の軍事物資というものを日本は輸入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わけです。でその輸入の手段として本当であれば普通の貿易関係であれば日本の輸出と輸入であればよ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当時日本は経済的に非常に厳しい状況になってましたから、金を持っていかないとそういう物資を売ってくれなかったという問題があります。 1930년대 일본 총독부는 각종 정책과 예산을 책정해가며 금광 개발을 독촉했다. 시중에 나오는 금은 총독부가 앞장서 비싼 값에 매입했다. 때마침 농토를 갈아엎은 농민들에게는 황금 탐사가 단순한 희망을 넘어 현실적으로 유일한 살 길이 되었다. 日本の国策、国の政策がそれを強く要求したという問題があります。つまり、日本としてはできる限り多くの金を獲得したかった。そしてそれを生産する、掘り出すですね、一番適切な地が朝鮮だったということで、非常に高い価格で金を朝鮮銀行が買い取ると、あるいは朝鮮総督府がそれを保証するということがあったもんですから、朝鮮の人たちはこぞって金の獲得に乗り出したというわけです。 당시의 한 만평에서는 금값 과열 경기로 물가가 치솟는 현실을 꼬집었다. 때 아닌 황금 부자, 인생 역전을 향한 욕망으로 들끓었던 1930년대 식민지 조선. 80년 전 이 땅의 골드러시는 일제의 수탈 정책에 동원된 조선인들의 일장춘몽이었다. 세계 공황과 일본의 위기, 그리고 식민지 조선의 빈곤과 실업. 이 모든 조건들은 마치 잘 짜여진 각본처럼 황금 열풍을 부채질합니다. 하지만 급격한 금광의 개발은 부작용을 가져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투기였습니다. 금광 개발에 지원금은 쏟아지고 실제로 전국토에 걸쳐서 황금이 생산되면서 한창 금이 생산되는 금광은 물론이고 개발도 되지 않은 잠재적인 금광까지 높은 프리미엄이 붙은 채 거래됩니다. 손에서 손으로 건네질 때마다 금광은 자체적인 가치보다 훨씬 더 부풀려진 액수로 거래가 되죠. 식민지 조선에서 묻지마 투자가 시작된 겁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금값은 다양한 현상을 초래했다. 태조 왕건의 목숨을 구한 충신 신순겸의 묘소가 있는 강원도 춘천. 그의 묘에는 놀랍게도 봉분 3기가 함께 모셔져 있다. 태조 왕건이 적장에게 목을 잃은 신순겸에 관해 황금머리를 하사하자 도구를 막고자 가짜 봉분을 세운 것이다. 1930년대 금값이 치솟으면서 한 언론에서는 황금머리 도둑을 특별히 경고하는데 이후로 실제 도굴꾼들의 황금 탈취 시도가 있었다고 한다. 일제 시대 때 여기가 금으로 됐다는 말을 듣고 그 밤에 와서 일본의 그 도굴꾼들이 와가지고 여기를 한 3번 정도 봤어요. 근데 그 여기서 지키고 있던 그 묘지기한테 선몽을 해가지고 한 분은 그래서 이제 그 실패를 했고. 조선 총독부 광목과에는 금광 개발권을 얻으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실제 개발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일단 확보해놓고 비싸게 팔겠다는 투기심의 발로였다.
금 가격이 한 몇 년 사이에 그죠? 3배나 뛰어오릅니다. 한 5년 사이에.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다른 물가는 정체하고 있는데 그죠? 금 가격만 뛰어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값이 3배나 뛰어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뛰어들지 않겠습니까? 금광 열풍이 도를 넘으면서 세간에서는 믿기 어려운 세태가 벌어진다. 도둑은 멀쩡한 금리를 뽑아 도망하고 상대적 박탈감에 황금 부족증을 호소하는 사람도 늘어갔다. 당대의 지식인이자 문인이었던 채만식은 사람들이 황금의 노예가 되어가는 세태를 뼈아프게 받아들였다. 도적놈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돈 때문이요, 이수탁이 살부공판을 받는 것도 돈 때문이다. 돈, 황금, 얼마나 좋은 것이냐, 얼마나 위력 있는 괴물이냐.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돈을 부르짖는다. 그러나 대중들에게 황금 무용론을 설득하던 채만식 역시 황금 열풍에서 자유롭지는 못했다.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신문사에서 물러난 서리식과 함께 금광에 큰돈을 투자했다 고스란히 날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황금왕 방응무와 일할 수 없다며 조선일보를 박창하놓았던 김기진도 금광을 기웃거렸다. 당시의 대중잡지 삼천리에서는 금광에 뛰어든 지식인들을 나열하는데 이 중에는 민족의 독립운동이나 사회주의 운동에 앞장섰던 이들도 다수였다. 당대의 지식인들은 왜 금광 투기에 뛰어든 것일까? 1930년대 지식인들은 권력에 대한 욕망을 표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급 공무원 정도는 할 수 있었겠지만 뭐 국회의원을 한다든지 뭐 최고 지도자가 된다든지 이런 역할을 꿈꿀 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권력욕의 빈자리를 경제적인 물욕이 채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른바 지도층이라 할 만한 사람들까지 욕망에 흔들리면서 세간의 투기 세태는 더욱 극단으로 치달았다. 광업개발권이라고 하면 무조건 사들이는 눈먼 자들이 나타나고 이런 눈먼 자들을 겨냥해 가짜 개발권을 파는 이들도 생겨났다. 심지어 시장 가격의 10배 이상을 요구하는 배짱 거래도 횡행했다. 광업권 시장은 점점 부풀어 올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변해갔다. 가뜩이나 달아오른 광업권 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은 일본 자본이다. 일본의 대기업이 연합해 만든 일본 광업 주식회사. 이들이 거품이 낀 가격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지원 아래 광업권을 사들인 것이다. 식민지 조선인들이 맨몸으로 일궈낸 수많은 금광들이 그렇게 일본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황금왕으로 추앙받던 최창학, 방응모 역시 일본 기업의 광산을 넘겨주고 그 차익만을 챙겼다. 1930년대 일제 황금수탈 계획에 의해 불붙었던 식민지 조선의 골드러시. 그것을 끝낸 것 또한 일본이었다. 1941年にアメリカと戦争状態に入ります日本は。そうするともはや貿易関係が成り立たなくなりますから金を集めている必要がなくなったんです。ですから日本政府は基本的にアジア太平洋戦争と呼ばれる1941年の暮れ以降は金を買い占めるあるいは金を買い取るということはやめました。 한껏 투기로 치달았던 식민지 조선의 골드러시는 1941년을 기점으로 막을 내린다. 민족의 독립 요구보다 근대화의 열망보다 더 뜨거웠을지도 모를 조선인의 황금 열풍. 그것은 결국 그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제 식민지 수탈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 식민지 조선에서의 골드러시는
막대한 금이 필요했던 일제의 수탈 정책과 어두운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식민지 초선인들의 열망이 맞물리면서 탄생한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황금만능주의와 일제 식민지 정책을 경계했던 지식인들마저도 이 폭주기관차에 편승했던 것을 보면 그 당시의 열병이 얼마나 깊었던 것인가 다시 한번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린 식민지 초선의 황금광 시대. 그것은 철저하게 약탈의 논리로 이루어져 왔던 식민 통치 속에서 공동의 꿈을 잃어버린 식민지 초선인들의 안타까운 자화상이었습니다.